이 지역에 큰 폭우가 내렸는데요. 이때 폭우로 인해 생활하수, 공장 폐수 등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바다에 흘러들어가 거품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인류의 위기, 지구 종말, 그 끔찍한 일들을 예고하는 시그널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특종은요.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키워드인데요. 오늘 저희가 들을 이야기는 저 먼 다른 나라,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비상사태죠. 가게, 회사, 도시가 폐쇄되고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어떤 재앙이 인류의 숨통을 조이는지 제대로 알고 앞으로 또 전 세계는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할지 분명히 알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12일 공개입니다. 살인 바이러스의 숙주가 된 모범. 인류를 구하러 온 히어로에서 한순간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박쥐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가 박쥐에서 유래된 한 바이러스와 약 80% 정도의 유사성을 보였기 때문이죠. 박쥐가 그 정도라면 유력한 어떤 범인으로 지목될 만한데요. 다양한 썰들이 있죠. 네. 천상갑이다 이런 말도 맞아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박쥐가 바이러스의 주범으로 용의선상에 오른 것은 코로나19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3년 세계적으로 대유행해 774명의 사상자를 낸 사스 바이러스의 경우 바이러스의 기원이 바로 박쥐. 박쥐의 사스 바이러스가 사양 고양이를 거쳐 사람에게 전파된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이 밖에도 에볼라, 니파 등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악명 높은 바이러스가 나타날 때마다 이 박쥐가 바이러스의 전염 매개체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저수지로까지 불리는 박쥐. 박쥐, 대체 넌 누구냐? 미국의 한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 박쥐에게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무려 137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인수 공통 감염병, 쉽게 말해서 인간에게 옮길 수 있는 바이러스가 무려 61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박쥐가 음습한 동굴에 살아서 기생충에 노출되기 쉬울 뿐 아니라 날아다니기 때문에 활동 반경이 넓어서 바이러스를 널리 퍼뜨린다는 것이죠. 최적의 조건, 바이러스 택배 배달부 같은 존재였네요. 거의 드론처럼 나르고 있는 거죠. 와, 날지나 못하면. 그냥 바이러스 그 자체 덩어리였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신변종 바이러스들이 등장할 때마다 용의선상에 가장 먼저 오르는 박쥐. 과연 코로나19의 주범도 박쥐일까요? 하루빨리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서 부디 이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11일을 공개합니다. 다시 돌아온 검은 죽음의 공포. 2019년 10월 중국 모 병원에 심한 폐렴 증세가 보이는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아내가 남편을 간병했는데요. 그런데 그 아내까지도 곧 발열의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면 부인도 감염되신 건가요? 그렇죠. 자, 검사 결과 이 부부가 걸린 병은 바로 흑사병. 흑사병이 요즘 있대요. 다시 생겼다고? 검은 죽음을 몰고 오는 병, 흑사병. 감염이 되면 피부가 괴사하면서 까맣게 변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인데요. 자,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인 흑사병은요. 당시 유럽에서만 수천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당시에는 흑사병의 발병 원인과 치료법을 알지 못했던 터라 치사율이 무려 100%였는데요. 자, 그런데 그 악몽이 스멀스멀 되살아나 중국뿐 아니라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200여 명의 흑사병 감염자가 발생, 그중 무려 58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흑사병이 웬 말입니까?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지금도 있다니. 잘 아시다시피 이 흑사병은요. 주로 패스트균에 감염된 쥐나 야생동물에 기생하는 벼룩이 사람을 물어 전염되고요. 감염된 동물의 체액 및 혈액 접촉 또는 섭취를 한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흑사병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흑사병 확진을 받은 부부는 특히나 폐렴형 흑사병으로 치사율도 제일 높을 뿐만 아니라
감염제의 재채기나 기침 등을 통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파가 가능해 삽시간에 전염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요. 현재까지 흑사병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 효과가 입증된 항생제가 개발돼서요. 다행이네. 흑사병 감염 이틀 내에 최대한 빨리 이 항생제를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이거는 잘 됐네. 그러니까 의심이 될 때 빨리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자, 역사 속에만 있던 공포의 재앙. 하지만 그 재앙은 지금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가 더 많이 보급되어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10위 공개합니다. 핵폭탄보다 무서운 공포의 백색 가루. 2019년 1월 15일 미 유명 시사 일간지 보도. 핵보다 치명적인 이것. 지구상에서 인류의 삶을 끝낼 수 있다.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한 이유는요. 탄저균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지금도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나고 최근에 뭐 시사 뉴스로도 많이 등장했었잖아요. 공포스러운 이름입니다. 이 탄저균은 소량이라도 공기 중에 노출되면 흡입한 사람의 혈액 내 면역세포를 손상시켜서요. 고열과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심각한 호흡 곤란과 쇼크를 유발, 심하면 사망까지 치사율이 무려 80%에 달하는 아주 강력하고 치명적인 균입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을 시작으로 일본,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아주 경쟁적으로 탄저균을 생화학 무기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무기화된 탄저균은 하얀 분말 형태로 만들어져서요. 일명 공포의 백색 가루로 불리게 된 거죠. 아니 뭐 전쟁에 이기려고 이렇게 인간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은 정말 악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악마죠, 악마. 네.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그러게요. 이 탄저균의 무시무시한 살상력. 만약 미국 워싱턴 상공에 탄저균 100kg이 살포되면 무려 3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1945년에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무려 약 50배 이상의 파괴력을 지닌 거라고 합니다. 생화 무기는 진짜 사람만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고통스럽게. 네, 너무 고통스럽게. 더 끔찍해요, 저는 이게 더. 근데 이게 실제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1979년 러시아의 생물 무기 생산 공장에 사고가 나면서 소량의 탄저균이 노출됐는데 이때 감염된 사람 79명 중에 무려 6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소량인데. 네, 정말 소량인데. 그러니까 정말 끔찍해요. 더 큰 사고로 번졌다면은 상상도 하기 힘든 소량이 아니었다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반인륜적인 생물학 무기 전쟁은 정말 이거는 뭐 전쟁 자체가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건 진짜 반인륜적인 거예요. 지킬 건 지켜가면서 예. 해야 될 것 죄 같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습니다. 자국의 이득을 위해 혹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악용되는 탄저균. 결국은 이 탄저균이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9위를 공개합니다. 아프리카를 휩쓴 죽음의 전령사. 아프리카 기니에서 약 2,500명 사망, 라이베리아에서 약 4,800명 사망, 시에라리온에서 약 3,900명 사망.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프리카, 미국, 스페인 등에서 창궐해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든 에볼라 바이러스. 무서운 녀석이죠, 이 녀석도. 치사율이 워낙 높으니까. 그쵸. 네. 뉴스에서 이거 이름 나올 때마다 되게 무서워요. 1976년 현재 콩고 민주공화국인 자이르에서 처음 발견된 에볼라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는 사람뿐 아니라 원숭이와 침팬지 등 동물들에게도 감염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인데요. 과학자들은 과일 박쥐와 고릴라 등 동물들에게서 전파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정확한 원인과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규명돼야 치료제도 나오고 네. 좀 더 연구가 진전이 될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일명 죽음의 전령사라 불리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증세가 심할 경우 출혈열로 인해 내부 장기와 주사를 맞은 피부 부위와 코와 입, 결막에서 출혈이 발생. 아휴. 그리고 결국엔 바이러스가 신장과 간 같은 장기에 침투해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치사율이 최대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90%면 정말 거의 다 한 거네. 거의 다 죽는다고 걸리면 하죠. 이제 정말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무서운 병인 거죠. 이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1976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만 318명의 감염자 중 88%인 280명이 사망했고요. 그리고 2014년엔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미국, 영국, 스페인 등지까지 창궐해서요. 2016년까지 2년여간 전 세계적으로 약 28,600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약 11,300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당시 해외 언론들은요, 세계 최악의 에볼라 위기라고 보도하며 전 세계가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자, 그러던 2016년 6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종식을 선언하며 위기를 넘기나 했지만 또다시 에볼라가 확산.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포는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진행 중이죠. 정말 다행히도 2019년 미국에서 개발한 백신이 전 세계 최초로 WHO의 인증과 EU 조건부 승인을 통과, 올해 안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다행이다. 백신이 나왔네, 그래도 다행히. 하루빨리 좀 많이 공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포, 부디 비상사태가 아닌 영원한 종식 선언이 전해지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파리로 가겠습니다. 여행지에서 당신을 노리는 이것. 동남아시아 여행을 계획한다면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집어삼킨 공포의 바이러스, 바로 지카 바이러스와 댕기열인데요. 한두 개가 아니구나. 그래서 여행지에 도착해서 로밍 딱 키면 제일 먼저 뜨죠. 예, 안전 문자 이렇게 오잖아요. 네. 지카 바이러스랑 뭐 댕기열 꼭 주의를 해야 된다. 긴 소매 입어라, 긴 바지 입어라 이런 네. 거 오죠. 특히 뭐 모기 기피제. 임신부, 그다음에 돌아온 다음에는 꼭 증상이 발견되면 1339로 신고해라. 이런 문자까지. 국내에서도 첫 댕기열 감염자가 신고된 2001년을 시작으로 급기야 2013년에는 250명을 돌파. 국내 감염자들의 주요 감염 발생 지역은 역시나 동남아시아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동남아 여행 중에 현지 풍토병인 지카 바이러스 또 댕기열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무엇이냐? 바로 모기입니다. 1947년 우간다의 지카 숲에서 처음 발견된 지카 바이러스는 2007년 태평양을 횡단해 2016년에는 브라질까지 집어삼켰는데요. 지카 바이러스의 핵심 매개체는 이집트 숲모기로요. 이 모기에 물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두통, 발열, 근육통,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가장 심각한 건 만약 임산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머리와 뇌가 정상보다 작은 선천성 기형, 소두증인 아이를 출산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 숲모기가 퍼뜨리는 또 다른 공포의 전염병. 지난해 필리핀에서만 1000여 명의 사망자를 낳은 댕기열. 이 댕기열은 고열을 동반한 급성 열성 질환으로요. 두통과 근육통과 함께 초기에는 신체 전반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요. 그 뒤 목 부위의 림프샘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코피나 잇몸 출혈, 혈변 증상이 유발되는데 아, 무섭다. 예, 엄청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죠. 예, 고열에 그 정말 혈변까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요. 매년 4억 명 정도가 이 댕기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합니다. 이게 모기가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이 안에 정말 무시 못할 엄청난 병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7위 공개합니다. 인류의 수건, 말라리아 퇴치. 에이즈, 혈액과 더불어 세계 3대 감염병으로 분류되며 아주 오랫동안 수백만, 아니 수억 명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무서운 질병이 있죠. 말라리아. 말라리아는 진짜 교과서로 배웠던 기억나요. 말라리아는 하도 공포스러워가지고. 자, 급성열성 질환인 말라리아는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얼룩 날개 모기에 물리면 감염되는 전염병으로요. 고열, 호흡곤란, 구토를 동반하다가 이내 마비, 쇼크 등 급성 뇌증으로 이어지고요. 심각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자, WHO 보고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감염자는 무려 2억 1,900만여 명, 사망자만 43만 5천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말라리아는 현재 전염병 중에서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낳는 아주 위험한 질병입니다.
말라리아 확산이 심각했던 2000년에는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낳기도 했다고 하네요. 어우, 100만 명이면 진짜 엄청나네요.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이 말라리아는 퇴치가 안 되는 겁니까? 궁금하시죠? 네네. 자, 아시다시피 말라리아 맥의 유충은 오염된 물에 많이 기생하는데요. 그런데 나이지리아, 콩고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깨끗한 물이 오히려 부족하다 보니까 이 말라리아 모기가 득실거리는 이 오염된 물에서 목욕도 하고 또 이를 식수로도 사용하다 보니 안타깝게도 말라리아 감염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가려서 뭐 먹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절대적으로 모자라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말라리아가 정말 무서운 이유. 아무리 치료제를 개발을 해도 치료제 내성을 가진 원충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현재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아르테미신인 항말라리아 약제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여기에 내성을 가진 말라리아가 출현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게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말라리아 발생률 1위라고 합니다. 어우, 전혀 몰랐어요. 그래요? 전혀 몰랐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500에서 600명 이상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니 우리나라 꽤 위생 개념도 선진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말라리아 노출이 저렇게 돼 있죠? 자,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하는 열대 말라리아와는 달리 한국의 토착 말라리아가 따로 있습니다. 토착 말라리아는 비교적 사망률이 낮고 치료가 쉽지만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감염되면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수억 명의 인류를 위협하는 말라리아.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게 말라리아가 정복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고대합니다.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6.15 공개합니다. 국제적 비상사태 코로나19. 2020년 현재 전 세계를 대재앙의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전염력이 너무 세니까. 맞아요. 뭐 어디서 전염됐는지도 모르게 막 전염되니까 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 불안감이 제일 큰 공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한국과 호주, 독일, 프랑스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만 2천여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 이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초비상이 걸린 중국은 이미 발원지인 우한을 포함한 여러 도시를 봉쇄. 인구 1,100만여 명의 대도시였던 우한은 그야말로 유령 도시가 됐죠. 아, 저게 또 회복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 그래서 거고. 사람이 아예 없네요. 아예 없죠. 정말 무서운 게 그냥 이제 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 그 불러일으키는 공포감인 것 같아요. 게다가 특히나 외국에서는 동양인만 봐도 막 이렇게 피할 정도로 네. 약간 그 인종차별적인 행위까지 좀 생겼다고 하니까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오늘날 갑자기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됐지만 아직 바이러스의 정체는 상당 부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SNS에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우리는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죠. 보이지 않는 공포 그 자체인 것이 코로나19는 감염자의 침, 콧물 등 비말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고 잠복기가 약 2주가량 되니까요. 언제 누구에게서 감염될지 모르고 내가 감염됐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 전파력이 무척이나 강합니다. 메르스는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가 증식한 뒤 남에게 전달되는 시간이 평균 13일 정도인데요. 중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는 7일가량이라고 합니다. 두 배나 빠르네. 아니, 근데 이 사태가 좀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현재 사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제는 따로 없고요. 발병 환자의 증상에 따라 보존 치료제나 대안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는 게 유일한 치료법이지만요. 현재 국내 국립보건연구원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번에 진짜 병원 관계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질병관리본부 그분들도 거의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도시락으로 끼니 때우면서 정말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노고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진정될 때까지 저희가 힘을 좀 많이 보태드려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5위를 공개합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돼지 열병?
현재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폐사율이 최대 100%에 달하는 심각한 바이러스성 돼지 전염병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냉동육에도 무려 1000일 이상을 버티고 후은제 등의 가공된 햄에서도 1년 가까이 살아남을 정도로 생존력이 무시무시한데요. 가공품에서도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워낙에 이 돼지 폐사율이 높다 보니까 이 양돈 가구에서 걱정이 커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요. 사람에게까지 전염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니파 바이러스인데요. 이 신종 니파 바이러스는 돼지뿐 아니라 양돈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전염. 감염자들은 열과 두통, 어지럼증을 동반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요. 급기야 뇌염으로 뇌가 부어올라 사망에 이르기까지 단기간에 무려 10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바이러스의 정체를 추적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니파 바이러스의 시작은 돼지가 아닌 또 이 녀석, 박쥐였습니다. 문제가 많네, 박쥐가. 1980년대 이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벌목과 농경지 확장이 계속됐고 그러면서 야생의 과일을 먹고 사는 큰 과일 박쥐들이 서식하는 숲이 점차 사라져갔는데요. 그러자 서식지를 잃은 박쥐들이 말레이시아 돼지 농장 근처 과수원에 정착. 그리고 이때 돼지들이 박쥐의 배설물과 타액으로 오염된 과일을 먹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죠. 아이고. 이후 양돈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감염된 돼지들의 타액이나 분비물과 접촉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퍼진 겁니다. 이 니파 바이러스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요. 처음 발병한 지 무려 2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구는 진행 중이에요. 연구는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뚜렷한 치료 방안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니파 바이러스를 앞으로 창궐 위험성이 높은 10개 최우선 경계 질병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사실 약이 없는 병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백신도 없고 약도 없고. 언제 어떻게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는 니파 바이러스의 공포. 하루빨리 이 공포를 물리칠 방법을 세계가 함께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4위 공개합니다. 빙하 속 판도라 상자는 열리는가? 빙하까지 덮친 지구 온난화. 만년설 대신 초목 급증하는 히말라야. 그런데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빙하 속에 열려선 안 될 판도라의 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여름 북부 시베리아 일대에 위치한 러시아 야말로 네네츠 지역에서 알 수 없는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무려 72명의 유목민이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 기침, 발열, 복통에 시달렸고요. 심지어 12살 어린 소년은 사망하기까지. 왜? 유목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원인은 치사율이 최대 80%에 이르는 탄저병 때문이었습니다. 이 탄저병의 발병 원인을 조사하던 중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당시 야말 지역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례적으로 섭씨 35도까지 오르는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온도 상승으로 오랜 시간 얼어있던 토양층,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한 동물의 사체가 드러났는데요. 조사 결과 75년 전인 1941년경에 탄저균에 감염돼 폐사된 동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토양에 얼어붙은 채 갇혀있던 동물 사체 속의 탄저균이 지구온난화로 표층이 드러나면서 사람에게 다시 전파가 된 겁니다. 균의 생명력은 엄청나구나. 그냥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실제로 바이러스 연구자들은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얼어있던 병원체들이 되살아나면서 인류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했는데 앞으로 계속 빙하가 녹게 된다면 그야말로 빙하 속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죠. 그 안에 어떤 균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니까. 모르죠. 너무 무섭네. 실제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4종류의 고대 바이러스가 발견됐고요. 그리고 올해 1월 중국 티베트에서 15,000년 전 만년설 속에 잠들었던 고대 바이러스 33개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28개는 기존에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바이러스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지만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새로운 건. 그렇죠. 문제라. 네. 전문가들은 만약 고대 바이러스들이 활성화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어떤 탄저, 제2, 제3의 탄저병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네요.
언제 어느 때 빙하 속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우리에게 끔찍한 재앙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기원전 1500년 전에 집필된 이집트 의학서 에베르스 파피루스에 기술되어 있을 만큼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지만 인류가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감기. 자, 그 감기가요, 우습게 볼 질병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감기가 아닌 독감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약 65만 명이 독감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미국 예방의학 저널에 따르면 우리나라 또한 독감으로 인해 연평균 약 2,900명이 사망. 2015년에는 238명이 독감으로 사망했는데 이는 메르스 사망자 수치보다 약 6.7배 많은 숫자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감기는 리노바이러스 등 200여 개 바이러스로 코 속 인두 등의 감염 증상이 생기는 가벼운 질병이고요. 보통 1, 2주 내에 낫습니다. 하지만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형돼 발생, 폐렴, 호흡기 이상 증상, 합병증 유발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인 건데요. 나 옛날에 독감이 독한 감기인 줄 알았어. 독감하고 감기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드릴 깜짝이야. 어우. 진짜 너무 소름인데? 다른 거였어? 웃기려고 그런 거야? 나 형은 안 할 줄 알았어. 왜? 우리 중에 유일한 이과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오래 살아놓고.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독감의 역사. 독감은 인류의 큰 재앙과 고난을 안겨다 줬는데요. 먼저 20세기 대표적인 독감으로는 1918년부터 19년 사이에 발병한 스페인 독감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 엄청나게 많이 사망한 병이잖아. 미국에서 처음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 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영국, 독일 등 전 세계적으로 무려 약 5억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 그리고 5천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이냐? 당시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약 3,700만 명이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이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도 무사하지 못했죠. 조선 총독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당시 인구의 38%인 740여만 명이 감염돼 13만 9,128명이 희생, 1918년 무오년 독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재앙을 몰고 온 스페인 독감은 14세기 유럽에서 창궐했던 흑사병과 함께 20세기 최악의 질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독감과의 전쟁은 2000년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2003년 전 세계적으로 창궐했던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는요. 홍콩, 타이완, 베트남,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창궐, 전 세계적으로 총 8천여 명의 감염자와 77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공포를 알게 해준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저 때는. 네. 자,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스는 정복되지 않고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009년 사스의 공포가 가시기도 전 이번에는 신종플루가 재앙을 몰고 왔죠. 발병지인 멕시코, 그리고 미국, 한국 등에서 무려 18,000여 명이 사망했는데, 자, 불행 중 다행으로 신종플루는 백신이 개발되어서 현재는 일반적인 계절 독감으로 분류가 됐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이거.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네요. 네. 자, 그런데 말이죠. 2020년 현재 코로나19만큼이나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미국 독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0년 2월까지 미국 내 약 2,600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사망자 수는 14,000여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 무시무시한 전염성 때문에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을 비롯해 일부 학교들은 임시 휴교령을 내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윌슨에선 병원 방문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너무나 많은 게 좀 터지고 있어가지고 인류에게는 숙제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만 잡기에도 좀 버거워 죽겠는데. 정말 전 사회적인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네네. 자, 독감과 감기가 큰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감기 증상이 있으면 그냥 좀 견디면 낫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병원을 가셔서
일단 감기인지 독감인지부터 좀 구분하시고 네. 정확한 처방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감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것을 철저히 하는 분이 많습니다. 최선의 방역, 셀프 백신, 바로 손 씻기입니다. 아 진짜. 아, 손 씻기 중요하죠. 근데 이 정도로 다들 아는 건데 이 정도로 안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옮기는 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 손입니다. 이 손이요, 눈, 코, 입으로 세균, 바이러스를 다 옮기는 건데요. 정말 보시면 경악스러운 실험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손으로 만진 식빵과 씻지 않은 손으로 만진 식빵을 각각 지퍼백에 담아 보관했는데 씻지 않은 손으로 만진 식빵은 이렇게 부패됐죠? 근데 씻은 손으로 만진 식빵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곰팡이, 세균 등등이 금방 들어가는구나, 저기에. 근데 정말 되게 쉽게 또 해결할 수 있는 게 네. 이 바이러스 놈들이네요. 자, 때문에 예방 백신만큼이나 청결한 손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데스크 과학 커뮤니케이터 지식인 미나니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 기사에 대한 총평 전해주시죠. 최근 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연구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빌 게이츠 재단에서 과거 인터뷰에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인간과의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세균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위 기사를 발표해 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바이러스에 맞서는 셀프 백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페니실린이라는 항생 물질이 치료제로서 인류를 구원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전에 병균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올바른 손 씻기 등 일상에서 지킬 수 있는 셀프 백신들로 모두 건강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1위로 선정했습니다. 자, 지질학자들에 따르면요, 지구 역사상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지구상에서 대부분의 생물들이 사라지는 6번째 대멸종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인간. 우리 인류 스스로가 대멸종을 앞당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특종.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진 끔찍한 재난들이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메랑 같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가끔 섬뜩한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재난들이 지구가 분노해서 제발 멈추라고 빨간불을 좀 켜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지금까지는 정말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고 원인도 밝힐 수 있지만 진짜 언젠가는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재난이 소용돌이치면 진짜 인간은 뭐 철저히 무력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특종을 취재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싶고 10위 공개합니다. 잿더미가 된 지구의 허파. 2019년 8월, 브라질의 낮이 사라졌다. 연기로 뒤덮인 상파울루. 이게 낮이라고? 한낮입니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니는데? 2019년 7월, 브라질 북부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을 덮친 대규모 산불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난 산불이었죠, 정말. 와, 믿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저 재 때문에 해가 들어와도 안 들어오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자,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지며 무려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진 대규모 산불. 그 결과 8월 중에만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넘는 무려 약 2만 9천 제곱킬로미터의 열대우림이 화마 속에 사라졌고요. 그리고 화재 연기는 바람을 타고 약 2,700km나 떨어진 상파울루 상공까지 뒤덮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긴 거래요, 저 산불은? 그러게요. 산불의 시초는 방화를 멈춰야 합니다. 아마존 산림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보존의 바탕을 둔 경제를 대안으로 찾아야 합니다. 개발 명목을 위한 방화 때문이었습니다. 저 개발하느라고 방어하는 거 그게 커진 거구나. 문제네, 문제. 극우 성향과 함께 지구 온난화 부정론자로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보우소나루 대통령. 그는 2019년 1월 취임 후 곧바로 아마존 열대우림의 환경보호구역을 해제, 각종 개발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환경 훼손에 대한 규제가 줄어들자 농민, 목장주, 벌목꾼들은 소를 키울 목장과 콩과 옥수수 등 농경재 확보를 위해 고의적으로 대규모 방화를 저지른 거죠. 개발하는 건 좋은데 그 지구의 허파로까지 불리는 나라인데 저걸 어떻게 규제를 그렇게 풀어버렸을까요?
너무 생각이 짧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산소의 20%를 공급하는 지구의 여파 아마존. 그러나 이 산불로 인해 아마존 열대우림의 약 17%가 파괴되고 말았는데요. 한 과학연구소의 카를로스 노브레 박사는 아마존이 20% 이상 훼손되면 큰 재앙들이 불어닥칠 겁니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평소 아마존의 나무들이 하루 1000리터의 물을 증산하고 이 물로 비구름을 만들어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지금이나 이 정도 예상하는 거지 실제로 저런 엄청난 변화가 생기면 더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생길지 진짜 알 수 없어요. 예상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공포겠죠. 정말 예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후 전 세계에서는 브라질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요. 아마존을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지만 뭐 내 정부에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개발을 강행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이고 누가 이분 좀 말려줬으면 좋겠네 진짜. 언제고 다시 화마에 삼켜질지 모르는 아마존. 인간의 그릇된 욕심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싶고 9위를 공개합니다. 인도 해변을 집어삼킨 거품의 정체는? 이번 특종은 사진으로 먼저 함께 보시죠. 에? 이 뭐야? 저 거품이 뭐예요? 뭐야 저기 크림이에요? 소음인가? 자, 신기하시죠? 지난해 11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해변 인도의 마리나 해변에서 발생한 이 거품들. 보기 드문 진 풍경에 주민들은 기념사진도 찍고 저렇게 거품 속에서 펄짝펄짝 뛰어놀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결코 이색 포토스팟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워. 바다 거품에는 공장 폐수와 생활 하수가 뒤섞여 있습니다. 저게 저렇게 많다고? 인도의 오염관리국에서는요, 이 거품 안에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가득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아 그것도 모르고 저기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니까. 어우 저분들 저 나중에 다리에 뭐 나는 거 아니야? 나겠죠. 사실 이 바다 거품이 발생하기 며칠 전 이 지역에 큰 폭우가 내렸는데요. 이때 폭우로 인해 생활하수, 공장 폐수 등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바다에 흘러들어가 거품을 만든 겁니다. 조사 결과 무기물인 인산염이 고농도 함유돼 있었다고 합니다. 저 거품이 다 똥물이었던 거네 진짜로. 똥거품이네. 이 거품이 피부에 닿으면 습진, 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이게 만약 마을 식수원으로 흘러들어가 체내에 쌓이면 골다공증과 골절 등 골질환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포의 바다 거품이 처음 발생한 건 아니었는데요. 2016년 호주 동부의 뉴 사우스 웨일즈주와 퀸즐랜드주에도 거센 폭풍이 발생한 뒤 거품으로 뒤덮인 바닷물이 범람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이런 바다 거품 왜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바다 거품은 사실 희귀한 자연 현상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인위적인 바다 거품. 실제로 한 수질 문제 전문가에 따르면요. 폐수 속에 사상세균이 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전했는데요. 폐수를 이제 제대로 정화시키지 않은 게 바다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이제 이 바다가 또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칠 거고 주겠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싶고 8위를 공개합니다. 당신은 지금도 모모를 내뿜고 있다. 두 분은 옷 쇼핑을 얼마나 하십니까? 저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 이렇게 티가 안 나죠?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도 본인 의상 입고 계시잖아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네. 호호. 눈여겨보겠습니다. 쇼핑을 즐기는 우리들이 환경 파괴,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뭔가 불길해서 느낌이. 그렇죠? 옷 제가- 쓰레기? 저는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옷을 만들 때는 화학물질과 인공 염색 재료를 사용한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등 합성 섬유로 옷을 만드는데요. 이런 옷은 면이나 목화 소재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그게 바로 함정이었던 겁니다. 2016년 영국 플리머스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합성 섬유로 만든 옷을 세탁할 때마다 무려 약 70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아유, 저런 거 본 적 있죠? 이게 우리 옷에 저렇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미세하게? 들어있죠. 근데 진짜 너무 많다 저거.
자, 엄청납니다. 2017년 세계 자연보호연맹에 따르면요. 해양에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무려 35%가 옷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그렇게 연간 100만 톤에 달하는 합성 섬유 속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에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악영향을 끼치느냐? 미세 플라스틱은 독성 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 물질을 흡수한 미세 플라스틱을 해양 생물들이 섭취할 경우 독살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섭다. 그리고 이 미세 플라스틱 먹이 사슬에 따라 거슬러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이죠.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되면 폐조직이 손상되고요. 천식과 발작 같은 호흡기 질환에 암까지 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나 무서운데 이게 사실 우리가 매일 입는 옷에서 다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못 느끼고 있었지만. 그렇죠. 물론 옷을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몇 번 입고 또 사고 있어도 또 사고. 이런 무분별한 의류 소비는 줄이는 게 좋겠죠. 자, 취재하다 좀 더 현실적인 방안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국 환경운동가가 개발한 세탁볼인데요. 바닷속 이물질들을 잡아내는 산호초를 보고요. 착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세탁할 때 같이 넣으면 아하. 미세 플라스틱과 찌꺼기를 잡아주는 겁니다. 일종의 필터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구나.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네. 꽤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당연하죠. 사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싶고 7위 공개합니다. 인류 최후의 보루에 닥친 위기. 지구에 닥친 제2의 빙하기, 소행성 충돌, 대륙을 뒤덮은 강력한 쓰나미 등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는 지구 종말. 그런데 이런 인류 최후의 날을 대비한 현대판 노아의 방주가 있죠. 북극점에서 약 1,300km 거리에 위치한 스발바르 제도 내의 스피츠베르겐 섬에 있는 인류 최후의 보루, 세계 최대 유전자 은행,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입니다. 해발 130m, 수평 120m 깊이의 위치. 핵폭발은 물론 소행성 충돌에도 끄떡없도록 강한 콘크리트로 꽁꽁 감싼 국제 종자 저장고는요. 전쟁, 식물 전염병, 기후 변화 등으로 인류의 식량이 멸종될지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2008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현재 이곳에 보관된 식물 종자는 무려 100만 종 이상으로요. 실제로 2015년 9월 내전으로 황폐화된 시리아는 유실된 종자를 재건하기 위해 보관소에 약 3만 8천 점의 종자를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미래 인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인 것 같아요. 정말 동감입니다. 네. 그런데 이 국제 종자 저장고가 스발바르 제도에 만들어진 이유, 바로 녹지 않는 땅, 영구 동토층이라는 환경 때문인데요. 만약에 전력이 끊기거나 벽체가 무너져도 자연 냉동고인 영구 동토층이 영하 3도를 유지해 씨앗이 발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이 금고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로 지구 온난화. 아, 저기도 이제 동토가 안 되게 되겠구나.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저 문제 되게 심각해요. 2017년 5월 어느 날 저장고 한 곳의 입구가 침수된 겁니다. 녹았구나. 녹았어. 녹기 시작했어. 그렇죠. 어머. 당시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요. 국제 종자 저장고가 위치한 스발바르 제도의 기온이 상승했고 헐. 이때 영구 동토층에서 녹은 물이 흘러든 거였는데요. 어떻게 경고의 메시지네요. 북극은 지구의 기후 변화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렌즈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구 동토층이 녹았다는 거는 그만큼 기후 변화가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2018년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현재 상태의 탄소 배출량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100년 이내로 스발바르의 평균 기온이 무려 10도까지 상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자 저장고 내 종자 보관이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쩌면 수몰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인류 최후의 보루 스발바르 종자 저장고를 지켜야 우리 미래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싶고 6일 공연. 식탁 위 음식이 사라지고 있다. 2019년 6월 영국의 한 식물원과 스웨덴의 한 대학교가 내놓은 충격적인 연구 결과. 식물 10종 중 6종은 이미 멸종. 위협받는 인류의 식탁. 야, 10종 중에 6종이면
정말 무서운 연구 결과인데요. 그렇습니다. 최근까지 250년간 무려 571종의 야생식물이 멸종됐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식물이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속도에 비해서 현재 식물의 멸종 속도가 최대 500배나 빠르다는 것입니다. 아니, 식물은 왜 멸종되는 거죠? 자, 식물 멸종이 가속화되는 이유, 과도한 농작물 경작 때문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인간들이 제초제, 살충제 등 농약을 남용하면서 토지를 오염시키고 급기야 식물들의 멸종을 앞당겼다는 얘기죠. 실제로 최근 약 20년간 식물을 생산해내던 토양 생산성이 2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현재 인류가 생산하는 주요 농작물은 사탕수수, 옥수수, 쌀, 밀, 감자, 콩, 기름야자 열매, 사탕무, 카사바 등 총 9종인데요. 현재 나머지 다른 재배 식물 상당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 주요 농작물마저 생산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 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800년대 초 아일랜드인들은 주로 감자 경작을 했는데요. 1840년대 갑자기 아일랜드 전역에서 감자 역병이 돌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약 10년간 대기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단일 재배 품종이었던 감자가 사라지니 800여만 명의 아일랜드 인구 중 약 100만 명이 아사하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농작물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그 농작물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없어진 거라면은 인류에게 급작스러운 식량난이 찾아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100만 명의 아사 믿기십니까? 굶어 죽은 겁니다. 한정된 농작물에만 의존하다가 농작물이 자연재해로 흉년이 지거나 자칫 전염병이 덮치기라도 한다면 전 세계가 심각한 식량난에 부딪힐 수 있는 것이죠. 아, 공포스럽네요. 진짜 무섭다. 갑자기 쌀이 사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어우. 그러니까 오늘 순위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비해서 종자 저장고도 우리가 안전한 곳에 잘 마련해야 되는 거고 이거 우리가 지키고 다 대비를 해야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지켜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싶고 5위를 공개합니다. 인류 최악의 환경 스캔들. 1998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를 뒤덮은 검은 그림자. 한 농장에서 소 190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농장주는 떼죽음의 원인으로 농장 인근에 위치한 세계 최대 화학기업 D사의 공장을 의심. 그 뒤 한 로펌을 찾아가 D사를 상대로 소송을 의뢰한 그리고 밝혀진 이 사건의 검은 실체. 인류 최악의 환경 스캔들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뭐죠? 당시 D사 공장에서는 프라이팬이나 오븐에 음식이 눌러붙지 않도록 코팅하는 물질인 테플론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과불화 옥탄산이 사용된 겁니다. 뭐야? 이게 뭐냐? PFOA라고도 하는데 이 발암 물질입니다. 이 끔찍한 발암 물질을 인근 강에 유출시킨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인체에 다량 축적되면 간암, 신장암, 갑상선암, 각종 암부터 불임, 태아, 기형까지 정말 끔찍한 일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저 발암물질을 그냥 모르면 어떻게 해? 아니 근데 그걸 어? 알면서 배출했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사람입니까? 아니, 모르고 했으면 그래도 뭐라고 할 판에 지금 뭐 근데 화학 알면서. 전문 기업이잖아요. 근데 알았을 것 같은데 발암 물질을 그냥 강으로 흘려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잖아요. 지어서 오염시킨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또 한 번 밝혀진 D사의 추악한 민난. 1981년 공장에서 일하던 임산부 직원과 출산한 태아의 혈액에서 기준치 이상의 PFOA 성분이 발견. 게다가 1991년 공장 인근 마을의 수돗물에서도 이 성분이 검출됐지만 환경보호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해왔던 겁니다. 정말 끔찍한 게 테플론이 얼마나 독성 물질인지 자체 임상 실험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회사 노동자들에게 테플론 성분을 넣은 담배를 피우게 한 건데 악마 아니야 악마? 이후에 사람들은 두통, 메스꺼움 등에 시달렸습니다. 왜 피게 해요, 그걸? 임상 실험을 한 거죠. 그 악마네.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은폐하고 폐기물을 방류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밝혀졌을 땐 너무 늦어버린 상황. 이미 주민들의 몸속에 흡수된 독성은 그들을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했는데요. 그래서 2015년 PFOA로 인한 질병에 시달리던 피해 주민들 무려 3,535명은
D사에 대한 단체 소송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지난 2017년 2월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지방법원은 D사는 피해자 3,535명에게 6억 7천만 달러를 배상하라 라며 한화 약 8천억 원의 보상금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뭐 보상 금액이 있다는 거는 다행이지만 이게 건강이잖아요. 사람 몸이고 이미 피폐해진 몸과 자연은 이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보다 더 우선이었던 기업의 이익,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칠레 페토르카 지하수 고갈.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칠레 페토르카 지역. 그 이유는 바로 아보카도 때문이었습니다. 아보카도는 20가지의 비타민과 18가지의 아미노산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이 함유돼 있어서요. 슈퍼푸드로 각광받으며 일명 녹색 황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건강 푸드인 아보카도가 환경 파괴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아보카도의 이름은 고대 아즈텍에서 물을 많이 지니고 있다라는 뜻인 아우아카틀에서 유래됐다고 전해지는데요. 실제로 아보카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00제곱미터 규모의 아보카도 농장을 운영하려면 하루에 무려 10만 리터가량의 물이 필요한데요. 자, 그래서요, 아보카도의 주요 경작지 중 하나인 칠레 페토르카 지역에서는 아보카도 재배 때문에 지하수는 물론 우물까지 말라버렸고요. 마을 주민들은 급수 트럭을 통해 식수를 공급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보카도는 산림까지 훼손하고 있는데요. 슈퍼푸드로 각광받는 아보카도를 더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요. 아보카도의 주요 경작지인 멕시코 남서부 미초아칸주 산간 지역에서는 무분별하게 소나무를 베어내서요. 한 해 약 7제곱킬로미터의 숲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보카도는 죄가 없잖아요. 그 아보카도를 더 많이 수확하려는 인간의 욕심 때문인 거고. 네, 네. 저 녀석은 원래 물을 많이 먹는 녀석이고. 네. 이제는 우리가 아보카도를 먹으면서도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다음 특종입니다. 꿀벌의 천적이자 여름철 불청객으로 불리는 이것, 바로 말벌인데요. 사실 말벌이 꿀벌을 기르는 양봉가를 습격해 단순히 해충이라고 여기기 쉽지만요. 이 말벌은요, 곤충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 해충들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생태계 조절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생태계 조절자인 이 말벌이 이젠 숲이 아닌 도심에 나타나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 특히 살인 말벌로 불리는 장수 말벌은 꿀벌보다 약 30배나 많은 양의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곤충학자에 따르면 장수 말벌의 독성은 사람의 적혈구를 파괴시키고 신장 기능을 망쳐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3년 7월 중국 산시성 일대에 장수 말벌 무리가 출몰, 주민들을 공격해 무려 40여 명이 숨지고 1,60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했네. 그럼 말벌은 왜 지금 도심에 출몰을 하게 된 건지 좀 얘기해 주시죠. 산업화로 인해 산림이 파괴되자 서식지를 잃은 말벌이 도심까지 출몰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똑같네요. 똑같아요. 결국은 이제 말벌이 도심에 출몰하기 시작한 것도 결국 인간 탓이에요. 사람의 탓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꼽히는 게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말벌의 변식력이 높아지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보다 따뜻해진 날씨가 말벌의 번식률을 높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온난화로 한반도에 아열대 기후가 나타나면서요. 2003년도에는 동남아시아 등 아열대 지방에 서식하던 등 검은 말벌이 부산에 출몰. 이후 경기도, 강원도 등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빠르게 확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생태계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공생, 반드시 그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겁니다. 지구의 역습이 시작됐다. 1위 후보 헤드라인부터 만나볼까요? 정말 요새 열풍이죠. 나쁜 기름 잡아주는 좋은 오일, 크릴 오일을 가져왔습니다. 청정지역에서 서식하는 크릴에서 추출했습니다. 품절 임박 바로 서두르세요. 일명 혈관 청소부로 불리며 국내 홈쇼핑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크릴 오일. 크릴 오일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청정 해역,
남극해에 서식하는 갑각류 크릴에서 추출한 오일로요. 오메가3,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 분해 효소 등이 함유돼 있다고 알려지면서 건강식품 원료로 각광받고 있죠. 근데 뭐 크릴 오일 좋다는 얘기는 이제 너무 이슈라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에 부모님이나 지인 선물로 야, 이게 몸에 좋대 많이들 하더라고요. 건강식품 원료로 사랑받는 크릴. 이게 비록 크기는 작지만 남극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극의 먹이사슬 최하단에 있어서 오징어, 바다새, 펭귄, 고래 등 남극 생물 대부분을 먹여 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한 남극 연구소에 따르면 크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심해에 침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크릴이 이렇게 침전시키는 탄소량이 무려 2,300만 톤. 엄청나죠? 고맙다. 이 양은 영국 전체 가정에서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고마우신 분들이 진짜 고맙네요. 지구를 살려주신 분들은 그래서 탄소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막는 크릴, 아니 크릴느님은 일명 지구의 영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벤져스네. 아니 난 이렇게 주요 이제 먹잇감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환경까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내린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크릴의 인기가 치솟자 남극 생태계는 물론 지구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1970년대 크릴 어업이 본격화된 이후에 크릴 오일 시장이 호황을 누리자 남극해에서 무분별한 크릴 남획이 이루어졌고요. 1970년대 이후 크릴의 개체수는 약 8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진짜? 거의 다 없어졌네?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리고 크릴의 개체수가 급감하자 먹이를 잃은 펭귄 등 남극 생물들도 위기에 직면하게 됐고요. 게다가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지구 온난화를 막던 크릴이 사라지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더 높아지고 지구 온난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한두 문제가 아니네요. 생태계도 위협하고 지금 지구온난화도 가속화시키고. 그리고 뭐 취재 중에 알게 됐는데 크릴 오일의 핵심 성분이 인지질. 이 인지질이 물과 기름에 잘 녹아서 몸에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이 체내 흡수율이 높은 편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기존 오메가3 제품에 비해서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 자체는 낮은 편이라고 해요. 뭐예요? 그러니까 크릴 오일이 무조건 최고로 좋다. 이런 홍보에 현혹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꼭 지켜야 될 게 크릴 오일이 몸에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죠. 크릴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크릴이 정말 나쁘다. 몸에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정확하게 아니라고 그렇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또 환경이니까. 네. 다행히 2018년 7월 전 세계 크릴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크릴 어업체 연합은요. 2020년부터 남극해 크릴 조업을 제한하겠습니다. 라며 환경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죠. 남극해에서 이루어지는 크릴 어업 활동을 제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행이다. 내 건강을 지키겠다는 욕심 때문에 지구를 위협해서는 안 되겠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 재난들이 만약 지구가 보내는 경고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2019년에는 브라질 각지에서요. 무려 8만 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 우리나라 면적의 3배 수준인 약 31만 8천 제곱킬로미터의 땅이 훼손. 자, 그리고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산불로 인해 한화 약 6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타는 건 순식간인데 그 산림을 키우고 그 안에 생태계를 만드는 데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는 수백 거예요. 년이죠.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지구 한쪽에서는요. 기록적인 폭우가 전 세계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2019년 3월 이란에서는 전국적으로 4,400여 개 마을이 침수, 1,000만여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고요. 또 올해 1월에는 사막 기후인 아랍에미리트에서도요.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 두바이 공항까지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한쪽에서는 불, 한쪽에서는 물, 뭐 극과 극의 재난이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건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걸까요? 자, 전 세계에서 벌어진 극단적인 재난 상황을 두고 여러 전문가들이 내놓은 견해입니다. 연구 결과 지난 50년간 인도양 쌍극자 현상이 더 일상화된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인도양 쌍극자란 인도양의 동쪽과 서쪽 부분에 해수면 온도 격차가 극심해지는 현상인데요. 인도양의 서부, 동아프리카는 수온 상승으로 강수량이 급증. 또 반대로 수온이 내려간 인도양 동부는 강수량이 감소, 가뭄 현상이 극심해지는 것이죠. 이쪽은 완전히 건조해지고 이쪽은 완전히 습해지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 인도양 동쪽 일대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곳이 어디냐? 바로 호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호주 산불을 악화시킨 큰 원인으로 폭염과 가뭄이 꼽히기도 하죠. 균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근데 인도양 쌍극자가 이게 뭔지는 설명해 주니까 알겠는데 이게 네네. 원인은 뭐 밝혀졌습니까? 잘 모르죠. 실제로 모르죠. 잘 모르겠어요. 모르죠. 자, 이렇게 인도양 쌍극자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두고요. 연구한 전문가들은요. 지구가 뜨거워진 지난 50년간 인도양 쌍극자가 더 일상화됐습니다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난에 무게를 두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뜨거워져서 빚어진 재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재난을 번질지 자연재해가 일어날지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구가 보내는 경고를 우리가 이 사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데스크 서창환 기자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기사들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고 인간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럼 저와 전 기자 두 기사 중에 1위 기사 발표해 주시죠. 1위는 위기의 이후 지구가 분노했다입니다. 전 세계적인 화석연료 사용이 이상기후로 나타나고 다시 재난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구적인 기후변화 극복 노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하지만 부디 전 세계가 힘을 합쳐 지구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프리데스크 서창환 기자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